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6월 국회 일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극한대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우 의장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개헌특위를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네 당권자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과 전망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민생 입법에 착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6월 국회 의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자고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안과 남은 7개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는 안을 놓고 논의했는데 후자를 선택하고 국회에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에서는 쟁점 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구성한 11개 상임위를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추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조만간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과 함께 또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구성 협상을 중재해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 있는 자세라며 국민의힘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국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법사위 이런 문제들도 여당이 들어와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 이런 모습도 그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들어와서 함께 머리를 맞댈 때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도 여당의 충정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국회가 받들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용 결정에 따라 국회는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정무위와 기재위, 외통위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다음 달 23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등 당권 주자 4명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거쳐 다음 달 23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4파전으로 압축된 당권 주자들은 오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초선과 중진 그리고 지도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시켜 나갈 때 정권 재창출뿐만 아니라 정권의 성공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초선 의원님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펼쳐드리려고 뿌리부터 밑에서부터 보수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는 것이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산 개입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 갈등이나 책임론 공방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생 정책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임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 직후 대표직 사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취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차기 당대표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이대로 당대표 임기를 마치는 게 유리하겠지만 개인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사임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는 8월 18일 차기 당대표 선출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류가 강한데 오선의 이인영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다수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선우, 김병조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민석, 이현주, 전현희, 민형배, 한준호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며 원외에선 김지호 상근부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이 한 달여 만에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책임자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큰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기점이 됐습니다. 여당이 불참해 어떠한 방어 전략도 펴지 못하면서 청문회 이후 7개라도 받아 상임위에서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법 청문회를 학교 폭력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정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정무위원장에는 3선의 윤한홍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3선의 이철규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3선의 송원석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부의장의 경우엔 지난 이슈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조경태 의원이 전 후반기를 나눠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당초 우려가 나왔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 14대 국회 이후 세 번째로 빨리 원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이제 등원을 하는 게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인지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현재는 둘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 그 확실한 입장을 정해서 알려주진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연결해서 입법청문회와 함께 법안들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네. 일단 본회의 날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상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해 사흘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27일 본회의를 제안했고 여야는 아직 의사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죠. 얼마 전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입법청문회도 계속 열겠다는 입장인데 이해식 수석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 과방위 입법청문회에 이어서 김건희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가, 모레는 복지위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국정조사도 요구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8건의 국정조사 요구서, 이태원 참사 외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의지안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여권 내에서도 특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금요일 윤상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주자가 차례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대선을 염두에 둔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특검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으면 받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내부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교란이라고 했고 원희룡 전 장관도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 관계 정립을 두고도 후보들 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정 동행,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신뢰를 강조하면서 레드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이기는 당이 되려면 대통령과 갈등해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친분이 아닌 공적인 관계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7월 23일, 만약에 2차로 가게 되면 7월 28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제 시계가 이제 옮겨지게 될 텐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사퇴하면서 사실상 연임 단계에 돌입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태다 보니 사실상 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데요. 후보군에 올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총선 공천에 탈락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 안팎에선 비명계, 이인영 의원에게 출마를 설득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원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앞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고 비판을 받은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죠. 당내에선 당권 대권 분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이 되기 전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임과 동시에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친명계의 최대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인사들이 줄줄이 최고위원과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출마하고 있어서입니다. 시도당 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지역 조직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나오던 때에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발휘할 건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네. 대선 9개월 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인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관훈클럽 조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기 위해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형 정치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 대통령 임기 제도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민심을 더 살피게 될 것이라며 대선 3년이 남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이 시기 2년이 개헌을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헌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회 개헌특위 또 국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 뿐 아니라 7월 17일 제헌절을 거치고 토론회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다며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헌법적 권한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37년 동안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 16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14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상원화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포함시킨 건 상임위가 갖추기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그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토론 내내 민생과 현장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가장 생생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제가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 의장은 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지난주 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로 1차 발의를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5대 분야 31개 법안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지난주 1차 발의를 완료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인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포함하여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순차적으로 발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인데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도 발의했는데 지난 2020년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 임대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월 10만 원씩 펀드에 납입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법을 신설했는데 아동이 18세가 되면 목돈이 필요할 때 해당 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금액은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을 여야 모두 발의했습니다. 먼저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PA, 즉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역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했습니다.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대한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인천 문체부 장관과 최용천 국가유산청장 등 26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문체위는 당초 유 장관과 최 청장 등을 불러 업무 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당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4인 4색 출사표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들이 속속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경쟁과 견제가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어제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난 21일 윤상현 의원이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은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면서 차별점을 뒀습니다. 네 후보의 출마 메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의 나경원 의원은 계파가 없고 사심이 없는 나여 스스로가 가장 적임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원 전 장관은 당정관계 신뢰를 강조하면서 레드팀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이기는 당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들이닥쳐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이기는 당, 민생정당 반드시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에 두터운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말 다 하는 거거든요.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세 차례 언급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여당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당권주자들은 선수사 후 특검 입장을 보이면서 한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입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다른 당권주자들과의 차별화 전략인 동시에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립각을 세우던 당권주자들도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뜻은 다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패배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당, 민생정당 반드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첫 공부 모임에 당권주자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도 초선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어대한 기류가 나오는 반면 유력 주자들이 뛰어든 다자구도가 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에 맞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비한 연대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관건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통해 한 번의 승부가 결정날지 여부인데요.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닷새 뒤인 7월 28일 결선 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당권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 과연 누가 승리의 여신손을 잡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원구성이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국민의힘이 오늘 7개 상임위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본격화될 22대 국회,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여당 전당대회 전망에 대해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결국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하셨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국회를 좀 무리해서라도 의회 독재를 하면서도 운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관례나 또 민주당 본인들이 그동안 외쳤던 그런 내용을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나 최고령이신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던 시절에 이렇게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원회를
여야가 균형 있게 맡아야 된다는 것을 소리 높여서 외쳤던 분이고 그거를 이제 지금 여당이 들어줬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막 독재를 하면서 오로지 달려가고 한치도 협상 카드를 내밀지 않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목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쪽은 당대표 한 명을 위한 국회라면 우리는 정말 울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우리의 실력으로 또 민생 법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또 제가 냈던 국회 독재 방지법도 결국은 국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직접 동의했었던 야당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 김희정 의원께서 당내 문체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이 문제에서 과연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짚으실 계획이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고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인도 방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발목 잡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여사를 위한 단독 순방이 아니라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당 파견 사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 대표단의 대표는 도종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그냥 특별 수행원으로 다녀오다 보니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문체부 예산으로 다녀오게 됐고요. 그런데 문체부 예산이 처음부터 배정이 됐던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다녀오게 됨으로써 예산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 집행을 먼저 해버립니다. 즉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나 예산이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 사용된 게 있다면 반납도 받고 또 정치적인 사과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그동안 저희 문체특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더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파전으로 윤곽에 잡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과 수평적 당정을 내세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당내 상황에서 새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조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당이 현재 소수당이 돼버렸어요. 여당이라는 거 하고. 그러면 여당의 지위에 맞는 것, 국회의 소수당의 지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긴장 관계를 할 수 있게 누가 더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볼 거고요. 또 소수당으로서는 원내에서 어떻게 더 치열하게 야당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울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깊은 거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서도 기존의 이재명 대표님이 그냥 계속 혼자 독식하고 있으니까 그냥 진짜 일당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다양한 후보군이 나와서 각각의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경쟁을 하고 누가 뽑힐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 봐서 그동안 참 우리가 총선 패배 이후에 많이 수세에 몰렸었는데 새롭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월은) 국방 안보에 의미 있는 달입니다. 현충일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내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인데요.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러 회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전망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께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총선이 2달이 지났습니다만 네, 처음 그렇습니다. 뵙는 거니까 예. 당선 축하드리고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5선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동안 이제 5선 이제 이번까지 하시는 동안에 상임위를 이제 20대 국방위원장을 맡으셨고 18, 19, 21대 국방위원회 소속이셨고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22대 상임위도 국방위를 희망하고 당에서도 강력히 이제 그렇게 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뭐 우리 원내대표나 원내에서는 상임위 어디를 신청하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국방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연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방에 정통하시기 이제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명한 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 이 조항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며칠 전에 북한을 방문한 계기는 첫째는 한반도 안보 지형의 판이 바뀌고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 북소 동맹에 준하는 그 단계로 격상이 됐고 1996년에 이 동맹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 시대가 해체가 되면서 96년에 해체됐습니다. 28년 만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동 군사 개입을 조항을 보면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은 이 조항을 보면은 조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한테 우리가 마치 피해자다라는 그런 인식과 수식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언어의 유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군사기술 또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평소에도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심포한까지 이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자주자재로 들락거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합법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이제 이것이 있은 이후에 저는 그 해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조약을 맺고 나서 북한이 러시아의 힘을 믿고 어떤 그동안에 저강도 도발에서 고강도 도발을 그 러시아 뒷배를 믿고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문제의 키맨은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고 경제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다시 보이지 않는 뒤로 요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러시아의 국내 사정 때문에 군사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북러 군사 동맹 이후에 한국에서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안팎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네. 국제 원자력 그러니까 국제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NPT를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탈퇴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과 이 똑같은 고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가지게 된다면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신남방 한미일 내 북중로 보면은 우리와 주변 국가 같이 있는 강대국들과 북한을 포함한 다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만약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다면은 조건입니다. 네.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이치와 역량과 한계와 대한민국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핵 갖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군의 그 군사 분계선 침범도 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일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으로 다시 올라갔었던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 군사 분계선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9.19 군사 합의는 그 9.19 군사의 그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19 군사 합의는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72년에 그 남북 공동 성명, 네. 그다음에 7.4 공동 성명, 그다음에 92년에 남북 노태우 정부 때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문재인 DJ 정부에서 6.15 선언,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14 남북 정상회담 네. 이 일련의 이런 현상들에서 그 맥락에서 9.19 군사 합의가 나온 것이지 네. 예전에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계속 그런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없는 게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9.19 군사 합의서는 남북 간의 실천적 포괄적 최초의 합의다. 이런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상, 육상, 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MDL 군사 분계선에서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서해에 어떤 그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남북이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밟지는 말자, 공격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MDL 선상에서는 북방으로 5km, 남방으로 5km 내에서 여단급 이상 훈련하지 말고 포사격을 훈련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이 네. 우발적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해서 그 안전핀을 다 빼는 거죠, 이게 지금. 네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일촉즉발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북관계 긴장 악화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의 이 상황은 상당히 위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북한의 그 MDL 선상에서의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작전과 또 지뢰 매설 또 불모지 작업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보여주는 하나의 일종의 양동 작전이다. 그들이 지금 뭐 중무장을 하고 와서 그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양동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평화의 안전핀이 뽑혔다. 네. 상징성 있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제 북한이 먼저 폐기한 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9.19 군사 합의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당위성, 정당성 좀 어떻게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9.19 군사 합의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은 우리의 동적이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양면성을 가지고서 바라봐야지 일반적인 보통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19 군사 합의를 북쪽에서 먼저 파기를 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 약속을 위반할 때는 국제사회한테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잔인무도한 북한의 집단에 대해서 그 불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그럴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우리가 효력을 정지시키고 파기하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호소할 때가 상당히 명분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이 남북 간에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약간의 그런 그 작은 충돌, 군사 이제 분계선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의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국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그런 불안과 또 우려가 이제 그 실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한 번쯤은 최근실 내에 네. 저강도에서 고강도의 국지 도발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해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북한을 일격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나서 네.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대비 태세에 철저히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안보 불안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고 대응에도 어떻게 이제 좀 응해야 하는지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햇볕 정책, 대화와 뭐 이렇게 타협 그런 공간을 열고서 전제로 북한과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온 게 이제 그동안의 역사인데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안전합니까? 긴장된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강하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우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힘에 의한 평화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나 접경지대 국민들이 편안합니까?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나라로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도가 심하다 보니까 네. 대기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피로도가 쌓여서 정작 필요할 때 전투력을 발휘를 못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힘이란 것은 조용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축적을 하고 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네. 내부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이 그게 힘이지 말로 한 힘은 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그런 일격을 가했을 때는 우리는 지체 없이 그런 응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고요. 아마 북한의 그 작용과 반작용, 특히 이 군사적인 영역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적 군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장병들의 군 사기 문제, 정신 재무장 문제도 차제 전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게 군부대 내에서의 그 사고입니다. 특히나 그 신병 훈련 중에 수류탄으로 인한 그 사망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그 현장에서의 그 원인은 수류탄 자체 문제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류탄 훈련 현장의 사고 위험도 포함해가지고 이 군부대 내에서의 그 안전 사고 같은 위험 요소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군부대 훈련병에 이어서 장병들의 사망 사고가 국민적 관심이고 몹시 네. 염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망 사고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꾀병도 병이거든요. 꾀병이요. 네. 꾀병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간부와 지휘관 입장에서는 장병들이 그런 기색과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옛날에 그 손자병법과 함께 오장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장수는 장병이 발에 고름이 있으면 발에 고름까지 빨아준다. 네네. 그럼으로써 병사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국가에 충성하고 장수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리탄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탄을 한번 던지고 또 그다음에 실사격 수리탄을 던지고 이런 연습과 긴장과 이해한 관계를 계속 거듭하면서 좀 실전적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정신교육과 어떤 그 군의 사기 이런 문제를 진작시키는 것이 저는 최대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육군 훈련병 이제 군기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또 있었는데 우리 저 간부나 지휘관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있어야 되겠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꾀병도 병이라는 말은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뭐 강하랑 넘어갈까요? 네.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을 매일 보신다고 국회 라이브6를 매일 보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회 그 내 사정에 좀 밝고 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국방이 터줏대감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그 뭐 추미애, 박범계, 또 조국 의원들 등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마 국방위는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선 의원으로서 국방위 그리고 지역구인 그 동대문 갑의 현안에서 과연 어디에 좀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는 제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선 내내 국방위를 했고요. 스위스가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이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를 제1덕목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바닥 없는 내륙 국가가 왜 해군이 있겠습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안보를 제1덕목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내륙 국가 나라도 해군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DJ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초선이 되면은 환노이나 국방이 가서 공부를 좀 깊게 천착하게 해서 남이 가기 어려운 그 상임위를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스타원이 되라. 그래야 선수가 높이 쌓아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환노야 국방위는 상대적으로 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면 얼마든지 스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거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하에 또 제가 일관되게 국방위를 선택을 했고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희대나 고려대 학생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왔는데요. 그 교수가 한 분이 경희대 교수 어떤 한 분이 서울에서 5선 내내 국방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한번 가서 그 공부를 한번 해봐라. 애국처럼 한 분야에 천착하는 의원이 많아야 나라의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관련 없이 지역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 갑인데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네네. 소상공인들이 한 5천 명 이상 있으니까요. 가게가 5천 개 이상 있습니다. 한 지역에. 근데 그 12개 전통시장을 다 현대화 사업을 마쳤고 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7개 전철 지하철 노선에서 지금 5개가 준공이 됐고 5개가 지금 삽을 떠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가 다 다녀는 것이죠. 네. 교통의 사통팔달을 이뤘던 것이고요. 특히 또 배봉산 군부대를 이전시킴으로써 고도장이 풀려서 주민들한테 그런 경제적 혜택과 생활의 쾌적함과 질의 향상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이 지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과 전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